안녕하세요. 저는 30대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새댁이고요. 남편과 저는 친구의 결혼식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예요. 사실 제가 더 몸이 달았었죠. 그때 저와 사선 방향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어요. 분위기가 참 특이했죠. 뭐랄까, 약간은 그늘진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게 신비한 듯한 그런 인상의 남자였어요. 그 사람에게서 눈길을 뗄 수가 없더라니까요. 친구의 친구 몇 다리를 건너서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의 연락처까지 알 수 있었죠.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명문대를 나와서 현재 공무원 5급 공채 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큰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저를 기억하고는 있더라고요. 하지만 처음 반응은 심드렁했답니다. 그렇게 한동안 반응이 없더니 제가 적극적으로 대쉬를 하니까 슬슬 제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학교를 나오기는 했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었죠. 학벌로 따지자면 제가 많이 기우는 형편이었답니다. 서로 마음만 맞는다면 까짓 학벌이 뭐냐 하는 생각이었죠. 그 사람과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에게서 느낀 그늘이 어쩌면 어머니를 일찍 여인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정을 모르고 자랐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 손에 혼자 자랐다니 자라면서 느꼈을 외로움도 컸겠죠. 한 1년 정도 만나다가 드디어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시아버지 될 사람이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들처럼 좋은 대학교를 나온 머리 좋은 며느리를 기대하셨다나요? 그렇지만 예비 남편이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승낙을 받아냈죠. 시어머니가 안 계시는 바람에 결혼 준비 과정에서 친정엄마가 많이 곤란해하셨어요. 엄마한테 바깥 사돈 될 사람이니 사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는 몰라서 그러는지 일부러 그러는지 제게 줄 예물도 대충, 예복도 대충, 저한테 줄 것은 모두 대충 해주었답니다. 좁쌀만한 다이아 반지도 간신히 해주었고 웨딩드레스를 벗고 입을 예복도 기성복 중에서도 싸구려를 선택하더라고요. 한복도 간신히 한 벌을 해주는데 싸 보이기 이를 데 없는 동네 한복집에서 한 벌 해주더군요. 친정엄마가 분통을 터뜨리셨죠. 왜 이런 집안에 시집을 가야 하냐고 말이죠. 거기다가 사실 공채 시험이라는 것이 워낙 어려운 시험이다 보니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잖아요. 그것도 친정엄마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저는 남편만 제 편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시부 모시며 살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혼집도 간신히 방 2칸인 변두리 아파트에서 시작했어요. 그것도 우리 집에서 집값을 많이 치르고 들어간 집이었죠. 그러고도 시아버지는 제게 별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고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귀한 남편 만난 걸 고마워해야 한다더라고요. 솔직히 그때까진 그래, 다른 집들 악독한 시어머니 있는 것보다야 시아버지 한 분만 날 힘들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했어요. 시아버지가 예상 밖의 것들을 관여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시부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인간이었습니다. 준영이가 공부 중이니 안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너는 집에 와 있으려무나. 그리고 며칠에 한 번 가서 반찬이나 빨래나 해주고 오면 된다. 난데없는 시아버지의 별거 명령이 떨어졌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떨어져 살라뇨. 그것도 친정에 가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 혼자 있는 집에 가서 시집살이를 하면서 마치 파출부처럼 가서 반찬이나 해주고 빨래나 해주라니 정말 황당했어요. 아버님, 저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신혼부부라고요. 아무리 시험 공부 중이라지만 어떻게 이렇게 별거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혼자 있다고 공부가 잘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왜 결혼 허락하신 거예요?
차라리 시험에 붙고 결혼하라고 하셨어야죠. 제가 시집으로 들어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시아버지는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가잔다고 따라간 남편 또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과 시아버지 둘 다 들으라고 가서 또박또박 제 의견을 말했어요. 아버님, 시험 공부 중요한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주변 상황이 정리되어야 시험 공부도 잘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집에 혼자 있으니 이 사람 마음이 아무래도 편하지 않을 거고, 또 아버님이 귀한 아들 내조하실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준영 씨가 아버님 뒷바라지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하고 있을 때보다 따로 있는 게 더 시험 공부에 지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음 순간에 정말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공기를 찢었죠. 시아버지가 제가 하는 말을 버릇없는 말대꾸라고 생각했고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사기 재질로 되어 있는 잿더리를 벽에다 던진 것이었어요. 잿더리가 산산조각이 나서 사방에 흩어졌죠. 아버님, 저희가 기왕 결혼을 한 이상 아무리 부모님이라 해도 이러실 권리가 없으신 거예요. 그걸 왜 모르세요? 그리고 아버님, 사람을 향해서 던지지는 않으셨다고 해도 이건 엄연히 폭력이에요. 어떻게 맞이한 지 1년도 안 되는 며느리 앞에서 이런 충격적인 모습까지 보여주세요? 남편이 제 입을 막고 끌다시피 밖으로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내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준영 씨도 그래. 어떻게 새신랑이 오란다고 그렇게 홀딱 가버려? 집에 새 신부 혼자 놔두고 말이야. 귀를 막고 한번 물어봐. 세상 천지에 시아버지 집에 들어와 사는 며느리가 어딨어. 그것도 단 둘이. 당신은 이게 경우에 맞는 요구라고 생각해? 남편이 싹싹 빌다시피 제게 사정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원래 가부장적인 분이야. 자라면서 아버지 뜻을 거역해 본 적이 없어. 어머니도 살아생전에 아버지 의견 반대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고. 당신이 이해해, 응? 참나,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아니, 가부장적이면 그 요구가 아무리 불합리해도 다 들어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남편의 이런 해명이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더러 시험 공부 뒷바라지 제가 제대로 할 테니 집으로 돌아가든지 여기 눌러 앉아서 다시는 저를 볼 생각을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뜻을 시아버지에게도 분명히 전했죠. 신혼 초부터 별거 하느니 차라리 헤어지겠다고. 시아버지에게 대들고 대들어서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성공했어요. 첫 번째 라운드는 제 승리로 끝난 것이었죠. 가면서 시아버지한테 본의 아니게 말대꾸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순리이니 아버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제 성격이 원래 이렇게 도리가 아니거나 좀 불이한 것을 보면 못 견디는 성격이거든요. 이런 제 성격과 시아버지의 가부장적인 성격이 충돌해서 시아버지와 저 사이에 대립은 자주 일어났죠. 거기다가 자식에 대한 긍지가 너무 지나친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에 자주 와서 둘러보고는 이건 이래라 저건 저래라 하는데 이건 뭐 시어머니보다 더하더라고요. 시아버지 시집살이가 더 맵다라는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죠. 반찬이 이게 뭐냐? 네 남편이 무슨 소냐? 불밭이 따로 없구나. 이래가지고 체력이 필요한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할 수나 있겠니? 우리 집 반찬까지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이었죠. 사실 지금 상황에 제가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버는 돈으로만 두 식구가 살림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다지 넉넉할 리가 없었죠. 돼지고기는 기름기도 많고 건강에 좋지 않다. 공부하느라고 앉아있는 애한테 먹일 만한 음식이 아니야. 고기를 먹이더라도 소고기를 먹여라. 하루에 한 끼는 소고기로 단백질 섭취를 시켜줘야 해. 소고기 좋은 거 누가 모르냐고요. 하지만 당신 아들이 아직 수험생인데 무슨 돈으로 하루에 한 번을 꼭 소고기를 먹일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가장이 수험생인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저 나름대로 식재료를 신경 써서 식사 준비를 했단 말이죠. 수중에 있는 돈을 고려해서
건강한 식재료 찾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런 일에까지 참견하는 시아버지가 참 경우 없다 싶더군요. 이렇게 시아버지와 제가 사사건건 대립하던 중 드디어 남편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기뻤답니다. 시아버지도 뛸 듯이 기뻐했죠. 시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같이 좋은 게 아니라 수험생 시절에도 그렇게 아들 하나 가지고 유세를 떨더니 이제는 더 심해지겠구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이 연수를 마치고 발령을 받아 꽤 많은 연봉을 받게 되었죠. 이제는 제가 버는 적은 돈을 가지고 이리저리 머리를 써서 쪼개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니 흐뭇했답니다. 친정엄마도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쁜 것도 잠시 또 시아버지가 제 화를 돋우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네 남편의 오늘날이 있기까지는 내가 키우면서 제대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야. 그러니 네 남편이 버는 돈은 모두 나한테 보내라. 내가 알아서 적금도 부어주고 내 생활비도 쓰고 할 테니 말이다. 네 남편이 번 돈은 내가 관리하겠다는 말이다. 알아들었겠지? 아니, 마누라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왜 시아버지가 남편의 월급을 관리한단 말인가요? 아버님, 그러면 이 사람이 시험에 합격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도 여전히 제가 이 사람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저 그동안 할 만큼 했어요. 당연히 결혼을 했으면 자기 가정은 자기 힘으로 꾸려나가야죠. 이제 충분히 그럴 능력도 되고요. 너 같은 처지에 네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그걸로 고마운 것을 알아야지.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란 말이다. 그거 말고 뭘 더 네 남편한테 바라는 거냐? 평생을 키운 나하고 이제 겨우 2년 남짓 뒷바라지한 너하고 설마 비교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겠지? 정말 할 말을 잃겠더라고요. 듣는데 혈압이 오르는 건 둘째치고 세상에 이런 부모님도 다 있구나 싶었어요.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겠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2년밖에 뒷바라지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과 저는 함께 새 가정을 꾸렸어요. 죄송하지만 아버님은 저희를 응원해 주셔야죠. 이 가정에 아버님이 여전히 속해 있다는 생각은 버리셔야죠. 안 그런가요? 또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뭔가 손에 잡히면 또 집어던질 기세였어요. 제가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들과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거였죠. 결론이 나지 않는 시아버지와 저의 대립.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골치가 지끈거리더라고요. 오죽하면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다 썼다니까요. 시아버지 시집살이 혹시 경험하신 분 계시나요? 시아버지가 남편을 평생 교육시켰으니 벌어오는 돈은 다 시아버지한테 가지고 오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게시판에 댓글이 주르르 달렸어요. 당연히 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였죠. 다만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면 생활비는 드릴 수 있겠지만 결혼한 아들의 수입 관리를 아버지가 다 한다는 것에는 모두들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이런 굵직굵직한 싸움거리뿐만 아니라 제 신경을 긁는 사소한 요구도 많았죠. 일주일에 2번은 집에 와서 저녁을 차려라. 언제 친구들이 집에 오기로 했으니 와서 술상을 차려라. 그것도 하루 이틀 시간도 주지 않고 직전에 연락해서는 제게 명령조로 말하더라고요. 남편과 또 말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죠. 아버님 혼자 계시고 큰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생활비는 드릴 수 있지. 그치만 당신 월급 전부를 관리하겠다는 건 절대 안 되는 말이지. 내가 걱정돼서 미리 말하는 거지만 몰래 몽땅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기만 해봐. 진짜 가만 못 있으니까. 제발 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당신도 제대로 된 의견을 좀 보여봐. 아버님도 당신이 가만히 있으니까 더 당당하게 요구하잖아. 결국 친정엄마한테까지 얘기를 했죠. 친정엄마가 남편한테 따로 전화를 했고 제 입장과 같은 말을 하셨어요. 처가에서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 남편도 아버지 의견을 반영해 생활비를 좀 많이 챙겨드리는 걸로 결정했죠. 저 역시 남편이 꽤 돈을 받아오는데 혼자 있는 시아버지가 남루하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충분히 쓸만한 돈을 들였고요. 그런데 돈을 받을 때마다 굳이 전화를 걸어서 제게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꼴랑 200만 원 줘놓고 내 입에 풀칠은 하겠어?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정성껏 키운 줄 아니? 그 아이 그렇게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내 덕 아니냐? 그리고 그 학과도 내가 선택하게 했었다. 그 사이 교육비는 또 얼마나 들었겠니? 나 네 남편 교육비 대느라고 빚도 있는 사람이다. 월급 받아서 내가 다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위해서 적금도 부어주겠다는 것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세상 자식들이 모두 결혼해서도 버는 돈 다 자기 집에 갖다 주어야 해요, 아버님. 자식 키우면서 교육비 안 드리는 부모도 있어요? 그건 당연 부모들이 다 하는 일이죠. 저도 아이 낳으면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데 왜 아버님만 하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키움값 받으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 넉넉하게 챙겨드리잖아요. 볼 때마다 시아버지 얼굴에 불만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생활비 많이 주니 넘어간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던 거죠. 내 친구들을 보니까 요즘 내 나이대에 많이 타는 튼튼한 차를 굴리고 있더구나. 나는 지금까지 차도 없이 지내왔다. 그런데 내 아들이 이제 나 차 사줄 돈은 충분히 버니까 차 한 대는 내 명의로 만들어 놔라. 이것까지 설마 안 된다는 말은 안 하겠지? 사실 우리 집에도 차가 있기는 했어요. 제가 결혼 전부터 타는 차였어요. 그걸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었답니다. 이미 하던 일에서 퇴임을 하시고 왔다 갔다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아버지한테 그런 좋은 차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더군요. 사실 우리 차를 바꿔서 저는 이제 그만 타고 남편이 끌고 다니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시아버지한테 이런 뜻을 전했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생활비도 많이 안 주는데 자기 차는 꼭 새 걸로 사달라며 우리가 사려고 했던 새 차에 대한 할부값은 꼭 제 월급에서만 해결하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남편에게 혹시나 시아버지 차 사는 일에 단 한 푼이라도 더 갔다가는 이번에는 정말 이혼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말았네요. 그런데 이 파파보이가 결국 아버지 고집을 꺾지 못하고 기어코 할부로 차를 샀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저한테 숨기고 있다가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보고 알게 되었답니다. 제가 이미 예고한 대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남편이 예상보다 늦게 친정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거의 보름이나 지난 다음에 저를 데리러 왔죠.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며 말하셨죠. 직업이 좋을지 모르나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참 마음에 안 드는 사위라고 말이죠. 결국 시부차는 저질러 놨으니 저희 차를 미루기로 했네요. 남편이 자신은 굳이 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알아서 뒤로 빠졌어요. 시아버지와 저의 싸움을 좀 줄여보자는 생각에서였겠죠. 그래서 제가 타던 차는 같이 타기로 마무리됐고 좀 더 바쁜 일이 있는 사람이 차를 먼저 쓰기로 한 거였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요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집안의 도배를 모두 새로 해야겠으니 그 비용을 대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 감독을 하라고 하기도 했고요. 언제는 또 친척 중 누구 결혼식에 가는데 그때 입을 명품 로고가 붙은 양복을 꼭 마련해내라고 하기도 했어요. 이건 무슨 명품 핸드백 사달라는 시어머니하고 다를 바가 없더군요. 견디다 못한 제가 몇 번 더 친정으로 가버리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와서 빌어서 간신히 저를 데리고 가곤 했죠. 아무튼 그렇게 시아버지는 제 생활 최대의 스트레스였답니다.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가 안 계시다기에 시집살이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에서 그런 말은 절대 해당 사항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퇴근길이었답니다. 그날은 거래처에 여기저기 다닐 일이 있어서 제가 차를 가지고 나온 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옆에 아주 익숙한 차가 한 대 서 있더라고요. 바로 시아버지 차였어요. 제 스트레스의 주범인 시아버지였지만 길거리에서 우연히 보니 어쨌든 가족이라고 반갑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창을 내리고 아는 척을 하려고 하는 순간
조수석에 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답니다. 제 또래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여자였어요. 시아버지가 운전을 하면서도 하도 다정하게 얘기 중이었기에 저는 도로 차창을 올리고 말았죠. 하지만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 여자와 뭔가 긴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슬쩍 따라가기가 쉬웠어요. 차가 시내를 관통해서 미사리 쪽으로 가더니 한 분위기 있어 보이는 카페로 들어가더군요. 저도 최대한 먼 곳에 차를 대고는 몰래 따라 들어가 보았어요. 들킬까봐 테이블에 앉지는 못하고 문 밖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죠. 이야기가 정말 긴한 이야기인지 제가 여러 번 빼꼼히 카페 문을 열고 들여다보는데도 얘기하는 것에 여념이 없더라고요. 얼굴이 꽤 예쁜 편인 여자였어요. 지적인 분위기가 철철 흐르는 여자여서 둘이 어떤 관계일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버님 말야, 혹시 너무 외로우신 건 아닐까? 나 오늘 길거리에서 아버님 차에 젊은 여자가 같이 탄 거 봤어. 미사리까지 가시던데. 얘기도 아주 긴한 얘기인 것 같았고, 내가 보기엔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았다니까. 남편이 픽 웃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 이야기를 해보라는 것이었죠. 제가 얘기를 하고 나니 남편이 갑자기 더 크게 웃더라고요. 아, 누군지 내가 알 것 같다. 걔는 아버지 사촌 형제 딸이야. 나랑은 그러니까 육촌간이 되는 여동생이지. 미국에 있다가 최근에 귀국했어. 바로 구해구만 뭐. 그런데 요즘 세상에 당숙하고 당질이 뭐 그렇게 가까운 사이야? 그렇게 긴히 나눌 말이 뭐가 있어. 아무튼 여자의 정체가 제가 생각하던 그런 것은 아닌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이후에도 시아버지 옆에서 자주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시집에서 그 여자를 본 적도 있었죠. 요즘 세상에 당숙과 당질이 뭘 그렇게 자주 만날 일이 있냐고 남편에게 다시 물었어요. 아, 그건 걔가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 하나를 구상하고 있나 봐. 커피 전문점을 하나 열고 싶어 한대.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사실 의논할 사람이 우리 아버지밖에 없나 봐.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걔네 아버지 되는 당숙한테 신세진 적도 있었고 최근에 귀국해서 한국 물정을 잘 모르기도 해서 도와줘야 되거든. 뭐 그런 사정이라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육촌 시누이가 되는 사람이었죠. 남편보다 손 아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육촌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는 잊고 있었고 그렇게 몇 주가 흐른 다음이었어요. 친정엄마가 밑반찬을 아주 넉넉히 해오시면서 제 시부에게도 갖다 주라고 하기에 반찬들을 챙겨 들고 퇴근 후 조금 늦은 저녁에 시집으로 갔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더니 현관문 앞에 어떤 여자가 문을 열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육촌 시누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가 고개를 들고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말씀만 들었지 인사는 처음이네요. 제가 아마 옳게 되는 입장일 거예요. 그렇게 말씀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다음에 뵐게요. 제가 지금은 바쁜 일이 좀 있어서. 뭐 그리 놀랄 일이 있었던지 어딜 빨리 가봐야 한다며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서둘다 보니 핸드백이 도어락 손잡이에 걸리면서 바닥에 뭔가가 떨어지더군요. 집어들고 보니 가방 장식품이었어요. 비싸 보이는 물건이라 꼭 전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래층으로 따라 내려갔죠. 찰나의 순간이라 아직 멀리 못 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쉽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두리번거리다가 다른 동까지 와버렸고 마침 어떤 여자 통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여자 같더라고요. 나 정말 깜짝 놀랐어. 갑자기 문 앞에 서 있더라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아버님한테 무슨 대책이 있으신 건데 그 여자랑은 정말 언제 헤어질 거야? 이 말만은 정확히 들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에 더 자세한 말은 들을 수 없었어요. 속으로 이 시누이도 애정관계가 복잡하구나 생각했답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찾아갔죠. 아가씨,
여기 뭐 하나 떨어뜨리고 가셔서 그야말로 유령이라도 본 듯 기겁을 하며 도망을 가더라고요. 정말 빠른 속도로 그곳을 벗어나는 거 있죠? 남편이 퇴근한 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집까지 드나드는 이유가 뭐냐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기를 그 사업 관리를 아버지에게 맡길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커피 전문점이라면 젊은 사람들의 감각이 필요한 일이었기에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거야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요. 그즘 남편은 일이 많은지 귀가가 늦는 날이 많았어요. 공무원의 좋은 점 하나가 칼퇴인데 남편은 신입이라 아직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었죠. 남편이 힘들겠다 싶었어요. 친정엄마가 그 말을 듣고 정말 등급이 좋은 사고를 사서 올려보내셨어요. 이번에도 역시 넉넉하게 보내주셨기에 시아버지 몫까지 준비했죠. 그리고 거의 밤을 새고 사고를 고았어요. 덕분에 다음날 출근해서 신나게 졸았답니다. 시아버지가 먹을 것을 따로 담아서 차에 싣고 시집을 향해 갔죠. 시집에 도착해보니 좀 의외의 상황이 눈앞에 벌어져 있더군요. 우선 신입이라 일에 바쁘다던 남편이 그날만은 칼퇴를 했는지 시집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와 함께 그 육촌 시누이도 같이 있더라고요. 요즘 들어 늘 귀가가 늦었던 남편이었기에 조금 이상하다 싶긴 했죠. 그리고 또 좀 이상한 것이 제가 들어가니 그동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지 입을 다물면서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이었어요. 할 얘기를 해봤자 시누이가 벌인다는 사업 이야기밖에 없었을 텐데 그 이야기가 저 있는 곳에서는 못할 이야기인가 싶더라고요. 하긴 우리 시아버지가 저를 무시하는 거야 뭐 잘 알고 있긴 하지만요. 저 같은 사람이 남편과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고마워해야 한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뭐 사업 이야기 같은 얘기를 제 앞에서 굳이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한 것은 틀림없었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이 계속 찜찜했어요. 남편이 샤워를 하고 피곤하다며 먼저 잠에 떨어지고 나서 침대 옆 협탁 위에 있는 남편 핸드폰이 눈에 띄었죠. 패턴이 걸려 있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아는 한 일과 아버지밖에 모르는 단순한 사람이었죠. 슬쩍 멀리서 보았던 패턴을 비슷하게 따라해보니 금방 풀리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주고받은 문자가 우선 보이더군요. 어떤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어떻게든 이 애비가 알아서 할 테니 기다려라. 이런 내용밖에 별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하지만 처리한다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패턴이 열린 김에 남편의 핸드폰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죠. 그러다가 앨범에서 그 시누이와 남편이 찍은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좀 상식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요즘 세상 사촌 간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다지 교류가 없는 판국에 육촌남매가 같이 사진 찍을 일이 뭐가 있나 싶더라니까요. 셀카는 아니고 누가 찍어준 듯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제 머리를 치고 지나가는 기억 하나가 있었죠. 그때 그 시누이의 통화 내용 말이에요. 특히 그 갑자기 문 앞에 서 있더라니까 라는 대목에서 갑자기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절 보고 그렇게 놀랐다는 말인데 저는 그 집 며느리 되는 사람이잖아요. 전혀 놀랄 이유가 없는데 뭔가 제게 숨기는 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곰곰이 생각하던 중 한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시집을 방문했어요. 하지만 세 사람이 같이 있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남편도 제 시간에 퇴근하기 시작했죠. 제 계획을 실행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저는 일부러라도 시집을 자주 방문했어요. 결국은 기회가 오더라고요. 예고 없이 찾아가 보니 마침 세 사람이 또 같이 있는 날이었어요. 이번에도 그 묘한 싸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요. 저는 일부러 이것저것 싸간 음식을 늘어놓으며 분위기를 유쾌하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분위기가 여관에서 자연스러워지지 않더군요. 제가 가지고 간 음식을 다 먹은 두 남자가 담배를 피우겠다고 베란다로 나갔죠.
아가씨, 한식집 차리신다면서요? 한식집은 일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아버님같이 연세 좀 있으신 분이 관리해 주셔야 할 거예요. 그나저나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어요. 남편이 분명 커피 전문점이라고 말했지만 일부러 넘겨짚어 물어본 것인데 역시나 걸려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주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 한국 물정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한국 땅이니 한국 먹거리가 제일 잘 팔릴 것 같아서 그걸로 사업 아이템을 정했어요. 이제 그 세 사람 사이에 제가 모르는 모종의 일이 있다는 것은 제 막연한 짐작이 아니라 분명한 것이었죠. 집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다음날 신우의 어떤 말도 또 머릿속에 떠올랐죠. 바로 핸드백 장식을 주러 나갔을 때 한 말. 그 여자랑은 언제 헤어질 건데? 라고 전화에 대고 하는 말이었죠. 여기서 그 여자라 함은 바로 저를 칭하는 말이라는 생각은 지나친 것일까요? 저는 고개를 여러 번 저었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했죠. 다음날 남편을 먼저 출근시킨 다음 바로 흥신소를 붙였답니다. 흥신소에서 연락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어요. 바로 며칠 만에 흥신소에서 아주 결정적인 사진 몇 장들이 우선 날아왔거든요. 육촌 시누이 혈족이라면서요. 다정하게 같이 모텔에 드나드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기도 안 차더군요. 남편의 퇴근 시간, 그 여자가 남편의 직장 앞에 서서 기다리는 사진도 있었죠. 흥신소에서 보내온 동영상에는 제가 모를 자동차를 타고 둘이 서울 근교로 나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직업이 공무원인 만큼 조심해야 했겠죠. 숙박업소 출입은 주로 서울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잡았고 퇴근 시간이 늦었던 이유가 이 여자 때문인 것도 알게 되었네요. 흥신소의 말로는 남편은 거의 정시 퇴근을 한다고 말해줬어요. 남편이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집에 와서 하는 꼬라지를 당분간 지켜보았어요. 퇴근할 때마다 무지무지 피곤해 보이더군요. 하긴 그 먼 거리를 운전해서 나갔다가 숙박업소에 들어갔다 나오고 또 반대 방향인 집까지 먼 거리를 운전해서 오려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주 단순한 인간인 줄 알았더니만 피곤해하는 연기는 꽤 수준급이더군요. 이후에 보내오는 사진들도 가관이었어요. 커플 모자에 커플티를 착용한 사진부터 시작해서 놀이공원에서 아이들처럼 천진하게 뛰노는 사진까지 별별 사진이 다 있더라니까요. 둘이 불륜관계라는 것은 이제 분명했죠. 그리고 당연히 육촌 시누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을 테고요. 하지만 한 가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시아버지가 이 일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분명하잖아요. 적어도 시아버지가 둘의 관계를 미리 알고 있었거나 알고 난 후에 묵인했다는 것이었죠.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남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사진들과 동영상이 담긴 USB를 남편 앞에 던졌어요. 그걸 본 남편의 얼굴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핏기가 없어지더군요. 남편을 추궁했어요. 우선 얼마나 된 사이인지를 물었죠.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남편이 전부 포기한 듯 털어놓기 시작하더군요. 그 여잔 내가 대학교 때부터 좋아한 내 첫사랑이야. 잠시 사정이 있어서 헤어져 있다가 최근에 다시 만난 사이야.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길거리에서 만나서 잠깐 즐긴 것이라고 하면 차라리 이것보단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간직해온 첫사랑이라뇨. 그렇게 첫사랑을 못 잊으면서 왜 저하고 결혼했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망설이면서 한다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제가 먼저 접근해왔지만 사실 저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을 통해서 아름아름 알아보니 우리 친정이 잘 산다는 걸 듣게 되고 아버지와 의논해서 결혼을 결정했다고 말이에요. 친정이 잘 사니 수험 생활이 끝날 때까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미친 부자가 수험 생활 동안 돈 꺼낼 수 있는 ATM이라고 저를 생각한 거예요.
결혼을 어떻게 수험생활 동안 생활비 대주는 용도로 생각했어? 그 좋은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나 봐? 첫사랑? 그래. 누구한테나 첫사랑은 있지. 그렇게 첫사랑이 소중했다면 어떤 이유로든 다른 여자와 사귀거나 결혼했으면 안 되는 일 아니었을까? 당신의 첫사랑이라는 그 여자도 당신이 시험에 붙을 때까지 생활비 대줄 용도로 다른 여자와 사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서로 힘들어도 같이 살면 되지. 그깟 돈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를 옆에 두고 산다고? 웃기지 마. 수험생활 뒷바라지 하는 게 힘들어서 그 여자는 널 찬 거야. 딱 보면 나오잖아. 그게 네가 말한 진정한 사랑이야? 당신은 그 잘난 머리로 공부만 하지 말고 사람 보는 눈을 높여봐. 하긴 내가 그런 말 할 처지는 안 되네. 당신이 뭐가 잘났다고 돈 써가며 내조했을까? 남편이 말없이 듣고 있더군요. 그 여자가 먼저 남편을 차서 헤어지게 되었다더군요. 그래서 헤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약혼을 했다가 파혼을 했다는 것도 듣게 되었죠. 그게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했고, 귀국해서는 남편을 찾았는데 남편은 그때 시험 공부 중이었고요. 그때 마침 제가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대시를 했었던 바람에 결혼까지 한 거였죠. 웃긴 건 시아버지가 그 여자를 무척 마음에 들어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남편과 같은 명문대 출신이라 머리가 좋다는 이유에서요. 시부가 얼마나 가부장적이냐면 자식을 낳으면 머리는 엄마 쪽을 담는 거라며 무조건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이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미 결혼식까지 치른 자식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데 뜯어 말렸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반가워했다네요. 정말 비뚤어진 아버지와 비뚤어진 아들의 합작품이 아닐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남편놈과 함께 시부에게 찾아갔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구는 남편놈과 함께 도착했더니 시부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차린 거죠. 이 사람 이제 다 자랐고 결혼까지 한 사람이에요. 자기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아버님이 초등학생 학교 보낸 것처럼 참견하신 일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도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대학에 보내 잘 교육시켰다는 분이 아들의 불륜관계를 부추기다뇨? 그리고 이미 결혼한 죄 없는 며느리를 내쫓을 생각을 하셨다고요? 아버님의 아들에 대한 평생 교육이 어땠는지를 정말 잘 알겠네요. 바로 아버님의 그런 삐뚤어진 사랑이 삐뚤어진 아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결혼은 조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지. 돈이 필요해서 잠깐 같이 사는 계약관계가 아니라고요. 뭐 위자료 치르고 아들 이혼하면 그만이라 생각할 건가요? 아버님이 돈 뜯어내는 ATM 정도로만 생각했으니 저도 순순히 물러날 생각 없네요. 뜯어간 만큼 도로 채워 넣으셔야죠. 아시죠? 저는 남편 수험 생활을 마칠 때까지 가정에 헌신했고 남편은 뒷바라지 해준 조광지처 배신하고 더러운 불륜이란 걸 저지른 불륜남일 뿐인 거. 물론 아버지로서 아들 불륜 눈 감아준 것도 법적으로 크게 작용할 거예요. 다들 그만한 대가는 치르셔야죠. 뭐라? 시끄럽다. 네가 끝까지 못 배운 티를 내는구나. 나를 감히 훈계해? 귀한 우리 아들을 너같이 못 배운 것한테 주려고 평생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 줄 아느냐? 거기다가 계집애가 남자에게 정신이 팔려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먼저 뒷공문이 쫓아다니던 네가 내 마음에 들었을 줄 아느냐? 거기다가 생각한 만큼 돈도 안 쓰는 구두쇠 집안이더구나. 잘 산다기에 수험 생활할 동안 퍼줄 줄 알았지. 거기다가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하나부터 끝까지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었어. 못 배웠다고 계속 무시하시는데 그쪽이야말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나 보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겠어요? 법적으로 사기 결혼에 해당하는 행위를 오로지 돈 때문에 밀어붙였으면 그건 부모가 자식 이용했다고밖에 생각 못하죠. 그리고 귀한 아드님 공무원 만들 생각은 하고 한순간에 인생 망할 줄은 상상도 못했나 보죠? 이 사람 직장? 공직이죠. 그래서 더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공직을 수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제가 책임지고 끌어내려 줄게요. 사기 결혼과 불륜을 행한 공직자.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조금 전까지 당당하던 시아버지가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자신이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는 둥, 여러 가지로 저를 힘들게 했겠다는 둥. 이제 와서 일을 손바닥 뒤집듯이 없는 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죠. 두 부자가 싹싹 빌다시피 하지만 저는 봐줄 생각이 없어요. 증거를 다 갖추어 투서를 했죠. 증거는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로 전 남편은 파면 내지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였죠. 그리고 저번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던 글에 제 근황을 달았고 저를 걱정해주던 사람들이 전부 함께 그 부자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죠. 저는 위자료를 듬뿍 받아내고 이혼했어요. 결혼 기간이 짧아 재산 분할 같은 건 할 게 없었지만 제가 가정에 충실히 기여한 점을 내세워 위자료를 최대한 받고 끝냈죠. 하지만 그 돈으로 제가 겪은 상처들의 큰 위로가 되진 않더라고요. 물론 상간녀에게도 소송으로 승소의 위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끝까지 진심이 담긴 사과를 듣진 못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이 조금 답답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을 너무 좋아했던 게 죄였나 싶기도 하고. 큰 상처를 남기고 간 결혼이라 스스로 자책도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사기친 놈이 잘못한 거지 사기 당한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이런저런 부모 많다지만 이런 식으로 팔자 한번 펴보려고 자식 장사하는 부모를 처음 겪어봐서인지 솔직히 이제 결혼이란 게 너무 두렵네요. 제대로 된 집안에 시집 가려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 싶네요. 지금까지 제 결혼 생활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짧게나마 많은 위로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돌싱으로 돌아온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사연글을 보면 대부분 거창한 일로 헤어지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저야말로 정말 한없이 사소하지만 너무나 큰 이유로 헤어지게 됐으니까요. 제 이혼 사연은 취미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취미이길래 이혼까지 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정말 별거 아니지만 여러 아내들의 속을 썩이는 그 취미, 바로 모바일 게임 때문이었어요. 정말 흔하디 흔한 그리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처럼 보이지만 제 이혼에 관한 글을 읽어보시면 왜 이혼을 했는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오늘 이 글을 읽는 분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사연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저는 당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평범한 월급쟁이였어요. 제가 스펙이 좋았다면야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었지만 저도 스펙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고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게 덜 피곤할 거라고 생각하고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됐죠. 흔히들 그렇듯 결혼을 해야 할 나이쯤에 사귀던 사람과 보통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지만 그때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좀 더 진지하게 알아봤더라면 전 남편의 진짜 모습을 미리 발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니까요. 그래도 결혼 초반에는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남편이 아직 게임에 엄청 몰입했던 때도 아니고 집에 신경도 쓰기는 했으니까요. 처음부터 게임 중독은 아니었어요. 결혼 초반에는 그냥 어린애 같은 면이 있는 남자였고 제가 잘 끌어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혼이라 남편이 노력한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때는 그저 다 용서가 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시모가 아들 일이라면 뭐든 감싸고도는 극성 엄마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시부는 동네에서 가게를 하셨는데 뭐든 남편을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남편에게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말을 자주 하시곤 했어요. 솔직히 친정도 시댁과 비슷한 느낌이라 다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이건 아니다 싶은 부분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처음, 그러니까 남편의 취미 때문에 처음으로 제가 화를 낸 건 결혼식 직후에 있던
첫 번째 명절 때문이었어요. 남편과 미리 이야기를 해서 설 전날에 시댁에 가서 하룻밤 자고 설 당일 오후에는 친정으로 이동하는 동선으로 계획을 짰어요. 물론 남편도 거기에 동의를 했었고요. 시댁과 친정은 저희 집에서 모두 비슷한 거리에 있었지만 친정과 시댁 사이의 거리는 정반대라 2배의 거리였어요. 게다가 결혼 후에는 자주 가지 못했던 만큼 친정에 갈 수 있다는 즐거움과 첫 명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는 저녁에 일찍 잠에 들기로 했죠. 새벽녘 일찍 시댁에 갈 예정이었거든요. 제가 잠에 들 때까지 남편은 잠을 안 자더라고요. 보니 컴퓨터가 있는 방에서 열심히 뭘 하더라고요. 슬쩍 봤더니 게임이었어요. 뭐 게임이야 취미이고 스트레스 풀기용이니 이때는 저도 쿨하게 하도록 놔뒀죠. 이때 이걸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곧 남편도 자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 먼저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너무 건조했던지라 중간에 목이 가렵고 물이 마시고 싶어서 잠에서 깨버렸어요. 물 한 모금 마실까 하고 조심스레 일어났는데 옆에 남편이 없더군요. 이상하다 싶어서 부엌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먹고 있는데 희미한 불빛과 소리가 남편이 있던 방에서 나더라고요. 슬쩍 가서 확인을 해보니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계를 확인하니 새벽 3시 반. 아침 7시에 시댁으로 출발하기로 했는데 여태 잠을 자고 있지 않으니 환장하겠더라고요. 이 남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어나 싶어서 결국은 제가 참다 못해 한마디 했죠. 당신 아직도 잠을 안 자면 어떡해? 내일 시댁 가는 거 잊었어? 내가 지금 운전면허 따고 있는 중이라 당신 차 운전도 못 해주잖아. 생각을 좀 하고 놀아. 금방 끝낼 거야. 가서 자. 당신한테 운전해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수면 부족으로 차를 몰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는데. 남편이 잘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다시 잠에 들어봤지만 결국 일찍 깨버렸어요. 5시 좀 넘어서 일어났는데 여전히 남편이 게임을 하고 있더군요. 밤을 꼴딱 샌 거예요. 진짜 하루 날밤 샌 거야? 당신 도대체 왜 이래? 차 몰고 가다가 잠들면 어쩌려고? 괜찮다니까. 왜 아침부터 화를 내? 내가 괜찮다고. 알아서 잘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진짜 차표가 남아있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을 만큼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이 남편 차를 타고 시댁에 갔어요. 남편의 집중력이 끊기기 직전 시댁에 도착해 다행이었지만 시댁에서 남편의 행동은 더 가관이었어요. 마치 일을 많이 해서 지친 것처럼 아이고 하며 안방에 들어가더니 침대 위에 풀썩 드러누워서는 잠부터 자더라고요. 그걸 보던 시모가 저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요. 넌 도대체 애가 저렇게 될 때까지 뭐 했어? 아무리 일도 좋지만 남편 내조도 해야지. 내가 봐도 얼굴이 퀭하니 안 좋은데 몸에 좋은 거라도 좀 먹여. 그리고 잠도 좀 푹 재우고. 대체 넌 집에서 뭐 하길래 남편만 저렇게 살이 쏙 빠져? 아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 몸 관리 못한 게 저 때문이라고요? 저놈이 스스로 몸 관리 엉망으로 한 걸 왜 저한테 퍼붓는지. 게다가 남편 놈 살 빠지는 게 왜 제 탓이에요? 같은 거 먹고 같은 집에서 사는데 살찌려면 같이 찌는 거지. 게임하느라 살 빠진 거 차마 말할 수 없어 이날은 턱끝까지 차오르는 말들을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 때문에 저는 열이 무척이나 받은 상태였고 남편 놈은 여전히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작은 방에서 잤는데 남편은 이번에 폰으로 게임을 하느라 또 날밤을 지새우려고 하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나지막하게 경고를 던졌어요. 적당히 하고 자. 내일 우리 집에 가서 또 처자고 있는 꼴 보기 싫으니까. 알아서 몸 관리하라고. 내가 오늘 당신 때문에 어머님한테 무슨 소리 들었는지 모르지? 나 진짜 열받았으니까 알아서 잘해. 낮에 푹 자서 지금은 졸리지가 않다고. 그리고
내가 다 알아서 하잖아. 오늘도 우리 집에 내가 알아서 잘 모셔줬는 거 기억 안 나? 의기양양한 그 말투에 저는 포기하고 저 먼저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또 남편이 여전히 밤새 게임을 한 걸 목격했죠. 아침 밥을 먹는데 시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예, 아무래도 얘가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오늘도 하루 여기서 한숨 자고 가. 너희 이대로 가다간 사고 난다. 시모의 한마디에 남편이 희색을 하더니 대답하더라고요. 엄마가 봐도 그렇지? 아,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 당신도 오늘은 푹 쉬어. 저 입을 당장이라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웃는 면상에 침을 뱉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첫 명절, 첫 시댁.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친정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온 집에서 남편에게 미친 듯이 화를 냈어요. 야,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일찍 자라고 했어, 안 했어? 왜 잠도 안 자고 게임하면서 날밤 새는데? 너 때문에 나 친정에도 못 갔거든? 어떻게 책임질 거야? 친정에 못 간 게 왜 내 탓이야? 네가 운전할 줄 알았으면 가면 됐잖아. 솔직히 내가 무슨 기사야? 왜 매번 내가 너 데려다 줘야 하냐고. 너 설마 지금 설날에 친정 가는 게 나 혼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미친놈아, 결혼하고 첫 명절이면 너도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가야지. 버릇이 없는 거야, 상식이 없는 거야? 내가 너희 집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네가 우리 집 가는 건 선택사항이다 이거니? 그거는 솔직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 어차피 다 우리 집에서 하고 처가는 인사차 들리기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 혼자 갔다 와도 되고.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 좋아. 나 혼자 친정 갈 테니까 넌 집에서 열심히 게임이나 하던가. 결국 저는 남편을 두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왔어요. 친정에는 일주일만 같이 있겠다고 했고요. 다행히 친정이랑 직장이 그리 멀지 않아서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기로 한 거죠. 역시나 일주일도 안 돼서 남편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왜 계속 안 들어와? 집 엉망이니까 집에 와. 내가 왜? 내가 네 식모야? 돌아가더라도 당신이 어지러 놓은 건 안 치울 거야. 당신이 알아서 치우던지. 미안해. 한 3일 신나서 잠도 안 자고 게임했더니 완전 죽겠다고. 몸도 아프고 빈혈인지 일어설 때마다 어지럽고.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으로 딱하면서도 열받았어요. 신난 건 3일까지였답니다. 그 뒤로는 집도 정리가 안 된 상태고 제대로 된 영양소까지 섭취 못해서 엄청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거 잘 맞는 거 같은데 왜? 그냥 혼자 살아. 나 같은 거 그냥 없는 셈 치고. 계속 이렇게 삐딱하게 굴 거야? 나 진짜 힘들다니까. 당신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잘 들어. 나는 네가 몇 시간씩 게임하느라 안 자고 정신 나간 좀비처럼 노는 거 나 정말로 아예 상관 안 해. 그런데 너의 그 행동 때문에 미리 계획했던 약속한 걸 깨는 건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해. 네가 뭘 하든 나한테 피해는 주지 말았어야지. 친정에 못 가게 한 건 정말로 평생 내 가슴에 박혀 있을 일이거든?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나는 집 나갈 거야. 당신이 지금처럼 와서 용서 구해도 안 받아줄 테니까. 알았어, 알았어. 다 내가 미안하다니까. 그러니까 이만 집에 돌아와. 나도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어. 정말로 후회를 하고 반성을 했는지 남편은 제게 사과도 하고 게임도 덜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먼저 게임 시간을 정해줬죠. 집에 와서 얼마나 해도 상관은 없지만 자정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고요. 그 이상 게임에 열중하면 영 끊겠다고 모질게 말했더니 말을 알아들었는지 자중하더군요. 그리고 그 덕이었는지 저와 남편 사이에 딸도 하나 생겼어요. 갓난아기 덕분에 얼마 동안은 또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곤란한 얼굴로 저에게 용건을 꺼냈어요. 미안한데 돈 모아놓은 거 좀 있어? 엄마가
아버지 차 몰고 가서 사고 났는데 보험 처리는 안 되고 상대방도 다쳐서 돈이 많이 들어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는데 엄마는 정신 하나도 없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나도 모아놓은 돈이 많지는 않아서. 어머님은 안 다치셨어? 그렇게 큰일 있으면 아버님한테 말하지. 양가 어른들에게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쓸 수 있게 돈을 좀 모아놓은 게 있기는 한데 얼마나 필요하신 거야? 한 1,000만 원 정도 필요해. 엄마가 쪽팔려서 너한테는 빌려달라고 말을 못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떡해.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냐. 저는 남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힘들다니 어쩔 수 없었죠. 그러더니 남편이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엄마 성격 알지? 남한테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신 거. 웬만하면 아는 척 하지 말고 기다려줘. 금방 돌려주실 테니까. 돈 들어오면 내가 당신한테 줄게. 저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진 건 일주일 뒤였죠. 며느라가, 너 이번에 너희 신우 결혼하는 거 알지? 본수의 예단에 이것저것 해야 할 게 많은데 걔도 모아놓은 거 하나 없고 우리도 너희 집 살 때 돈 보태느라 돈이 없어. 혹시 너희 돈 모아놓은 거 있으면 좀 빌려줘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시모의 그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시모에게 대답했죠. 어머님, 저번에 빌려가신 게 마지막이었어요. 정말로 지금은 돈이 없어서 남편도 그때 같이 보태서 낸다고 했으니까 남편도 없을 거예요. 뭐? 내가 저번에 뭘 빌려가? 너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니? 내가 왜 너한테 돈을 빌려? 생사람 잡지 마, 얘. 일단 끊어봐. 아들한테 전화해 볼게. 결국 시모는 전화를 끊었고 저에게는 의문만 남았습니다. 시치미를 떼시는 건지 말을 못 꺼내게 선수를 치신 건지 뭔가 이상한 느낌이 싹 오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남편이 거짓말을 했겠나 싶었어요. 밉상짓은 해도 머리 굴려 거짓말할 놈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하니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혹시 어머님한테 전화 받았어? 아가씨 결혼한다고 돈 좀 빌려달라던데 저번에 빌려드린 돈은 아예 다 쓰신 거야? 어? 그거? 아마 그때 다 쓰셨으니까 연락 오셨겠지? 아 맞다. 나 쓰레기 좀 버리고 올게. 말을 하다 말고 남편이 마치 도망가듯 쓰레기를 부랴부랴 들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수상한 냄새가 폴폴 났습니다. 이놈이 진짜 거짓말을 했을까 싶었어요. 혹시나 증거가 남편 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두고 간 폰을 살폈는데 여전히 모바일 게임이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채팅창에 어떤 사람이랑 대화가 있었는데 거기 여보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란 제가 그 채팅방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이제까지의 대화 목록을 보니 아주 가관이더군요. 사랑해, 보고 싶다, 만나면 정말 잘해줄 수 있는데 난 자기뿐이야 등등. 이게 게임도 모자라서 바람까지 피나 하는 마음에 얼른 남편이 오기 전에 증거 확보하려고 제 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어요. 영상으로 채팅 내역을 모두 저장한 저는 혹시 다른 건 없나 싶어서 둘러봤어요. 별로 이상할 게 없었지만 딱 한 가지, 남편의 캐릭터 레벨이 높더라고요. 캐릭터 옆에 VIP라고 떡하니 써져 있었죠. 저도 모바일 게임을 해봐서 아는데 VIP 레벨은 무조건 돈을 써야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단계거든요. 높으면 높을수록 돈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설마 하면서 어느 정도 돈을 썼나 싶어서 남편 어플의 결제 내역부터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 저 완전 눈 돌아갔잖아요. 확인한 날짜, 그달의 총 지출액이 100만 원 정도 되더군요. 게다가 제가 확인한 날은 17일이었는데 1일부터 17일까지 100만 원을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기겁을 한 제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저번 달, 저저번 달까지 확인을 했더니 그 내역도 줄줄이 다 뜨더라고요. 1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죠. 남편 놈이 지 월급을
모두 게임에 꼬라박았다는 걸요. 그리고 그와 함께 제가 남편에게 준 돈의 행방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이 결제 내역을 보고 나니 아까 시모와의 통화에서 시모가 정말 그런 내용을 몰랐던 거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죠. 실제로는 그런 사고 당한 적도 없고 돈도 가져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남편이 거짓말하고 그 돈을 다른 데로 보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현금 결제 내역으로는 제가 준 1,000만 원의 행방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어디로 갔나 싶었는데 그 실마리는 의외의 곳에서 발견했어요. 바로 남편과 여보야 하며 대화를 주고받았던 채팅방이요. 그 채팅방 훑어보니 제가 돈을 빌려준 날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때 돈 빌려줘서 너무 고마웠어. 자기 덕분에 한시름 났네. 사랑해. 이런 메시지요. 아마 돈 빌려준 게 제 돈 1,000만 원일 거라는 강한 감이 오더라고요. 결국 열받은 저는 쓰레기 버리고 돌아온 남편을 털었어요. 너 내 돈 어머님한테 빌려줬다는 거 거짓말이지? 아니야. 그거 받아서 엄마한테 빌려줬어. 엄마가 모르는 척 하는 거라니까. 저는 남편 놈에게 폰을 던지며 말했어요. 거짓말 작작 좀 해. 내가 바보 병신으로 보이냐? 네 폰에 이렇게 버젓하게 증거가 있는데 저번에도 내가 말했듯이 네가 뭘 하든 내 알 바가 아니야. 그냥 나한테 피해만 주지 말라고. 그 말 그때 들었지? 그런데 이게 뭐야? 너 어머니한테 준다고 가져간 돈 게임으로 만난 여자한테 줬더라? 미친놈아. 얼굴도 못 본 여자한테 뭐가 꽂혀가지고 그 큰 돈을 갖다 바쳐? 네가 사람이야? 그 돈이 무슨 돈인데? 맞습니다. 그 여자와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이였더라고요. 여자가 돈을 빌려준 다음 날 이제 만나자며 날짜를 잡은 걸 봤거든요. 그 말에 남편 놈이 기대하는 표정의 이모티콘을 보낸 것도 정확하게 봤고요. 채찍질 같은 제 말에도 남편은 한마디도 안 치고 대답하더군요. 뭐가 꽂히긴. 같은 취미 가지고 있는 여자가 더 좋은 게 당연하지. 이거 봐. 당신은 여전히 내가 게임을 왜 하는지도 모르잖아. 나도 당신처럼 게임 못하게 하고 매번 통제하려는 여자는 짜증나서 싫다고. 그래서 너한테서 마음 멀어지는 건데 왜 남 탓을 하는 건데? 우와, 앞에서 이딴 말을 듣는데 진짜 머리 돌아버리겠더라고요. 통제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게 맞나요? 제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라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그래서 너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 이거야? 말해봐. 네가 진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 돈도 어머님한테 준 게 사실이고? 그럼 믿어줄 테니까 지금 당장 어머님한테 가서 그 돈 받아와. 내 돈이고 나는 그 돈 받을 자격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장 가져와. 네가 지금 내 앞에 돈 대령하면 이 일 다 없었던 일로 치고 내가 너한테 사과하면서 큰절까지 할게. 당당하다며.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이야기해서 돌려달라고 해야지. 그건 지금 당장 못해. 엄마도 사정이 있고. 어머님이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사정이 있겠지. 그 여자한테 다 줘서 없지? 통장 내역 당장 까. 어머님한테 드렸으면 어머님 명의로 1,000만 원이 넘어갔겠지. 결국 남편은 말도 못하고 통장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지은 죄가 있는 게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저는 당장 남편을 끌고 시댁으로 쳐들어갔어요. 이미 이혼은 무조건 확정사항이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미 선이 그어졌거든요. 그래도 남편 놈이 친 사고를 시부모가 알아야 어떻게든 수습이 될 것 같아서 말이죠. 시댁에 가서 남편 놈을 앞세우고 이혼하겠다고 말했어요. 시댁에서도 폭탄 발언을 한 저와 남편을 연달아 보며 무슨 일인지 쳐다보더라고요. 솔직히 말 꺼내면서도 시모가 저를 두둔해 줄 거라는 생각은 정말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해서 못 해먹겠어요. 게임하느라 집안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육아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게다가 게임을 취미로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사람 허파 뒤집을 정도로 사고치는 건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리고 예상대로 시모는 제게 더 큰 비난을 퍼붓더라고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남편 내조를 제대로 못한 너를 탓해야지. 너는 이렇게 될 때까지 뭘 했어? 이게 온전히 다 우리 아들 탓이야? 네가 신경 쓰고 관리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남편 기죽이는 건 그렇게 잘하면서, 어? 취미로 하는 걸 이해 못할 정도면 그래, 차라리 헤어지는 게 잘 됐네. 너 우리 아들한테 하는 거 애저녁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너만 큰 소리 칠 줄 아나 본데 나도 너한테 큰 소리 칠 거 많거든?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 새끼 두둔하는 시무를 보니 아주 불쌍해서 딱할 정도였어요. 아, 그러세요?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월급의 절반을 게임에다 쳐넣으면서 저한테는 꼴랑 50만 원으로 생활비 하라는 남편을요. 없는 돈에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끙끙대며 허리띠 졸라매는 제 옆에서 남편 취미라는 게임으로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여태 참았지. 알았으면 저도 여기까지 끌었겠어요? 50만 원이라도 줬으면 다행이지. 돈을 아예 안 준 것도 아니고 돈을 줬으면 그걸로 살림 사는 건 네 몫이지. 그리고 남편한테 관심이 없으니 돈 나가는 것도 몰랐던 거 아니냐? 이게 네가 내조를 제대로 안 한다는 증거지. 시모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 놈이 의기양양하게 되지도 않는 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넌 처음부터 내 취미 생활을 인정을 안 하잖아. 솔직히 내 돈을 내 취미에 쓰는 게 왜 나빠? 돈을 안 준 것도 아닌데 그걸로 생활비 했으면 나한테 할 말 없지. 시모를 등에 업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죄인이 뚫린 입으로 말은 얼마나 잘하던지요. 그 꼴을 보니 더 열받아서 저도 모르게 흥분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큰 소리로 꽥 냅다 질러버렸죠. 뭐? 야, 네가 돈만 썼어? 게임하면서 만난 얼굴도 모르는 여자한테 돈까지 갖다 바쳤잖아. 어머님이 아버님 차 끌고 가서 사고 쳤다는 말로 나 속이고 내가 모아놓은 돈 1,000만 원 가져가서 그 여자한테 준 거잖아. 통장 내역 보면 다 나와. 속일 생각하지 말라고. 핏덩이 같은 딸내미 놔두고 얼굴도 모르는 여자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돈 준 것도 화가 나는데 뭐? 네가 나한테 생활비 줬다고 내가 할 말이 없어야 한다고? 그럴 거면 결혼은 왜 했냐 이 새끼야. 너야말로 나한테 할 말이 없어야지. 뚫린 입이라고 다 같은 입인 줄 알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사고를 쳤다니? 역시 남편이 아무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세하게 알려드렸죠. 알아야 저놈 두둔하는 게 얼마나 쓸모없는 일인지를 알 테니까요. 제 돈 1,000만 원 가져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아버님 차 끌고 가서 사고 쳤다고요. 그러니까 몰래 빌려주는 거니 그런 이야기 어머니한테 먼저 하지 말라고요. 제 말에 시모는 적잖이 충격받은 눈치더라고요. 물론 그렇겠죠. 자기 이름 대고 설마 돈을 빌려다가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게다가 돈 1,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을 모은 것도 양가 부모님들 때문이었는데 그 목적에 맞았기 때문에 빌려준 거였는데 그 돈 모을 때 도움 하나 안 주고 게임하느라 돈 다 쓴 주제에 지가 뭐가 잘났다고 저런 말을 해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결국은 시모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 거들어 줄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혼할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게임하고 여자 만나는데 제가 뭐하러 이 사람 붙잡아둬요? 대신에 저는 그 돈, 1,000만 원 모은 돈은 무조건 돌려받을 거예요. 그게 어떤 돈인데. 없는 살림에 진짜 한 푼 한 푼 겨우 모아서 만든 돈인데 그걸 왜 생판 모르는 여자한테 뺏겨야 하냐고요. 제 말에 시모가 잠시 한숨을 푹 쉬더니 말하더라고요. 그래, 이혼해라. 차라리 잘 됐어. 그 돈은 우리가 돌려줄 테니까 이혼해. 어차피 나는 너 하는 거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러니 이번에야말로 좋은 여자 만나게 하면 돼. 취미 생활하는 거에 참견도 안 하고 내조도 잘해서 우리 아들 똑바르게 잘 잡아줄 사람. 그런 사람 찾아서 재혼하면 돼. 그 이야기 듣는데 얼마나 웃기던지요. 저는 시모에게 말해줬어요. 예, 어머님,
잘 찾아보세요. 세상에 어떤 여자가 게임에 미쳐서 집안일, 육아에는 관심도 없고 게임에 돈이나 갖다 바치는 남자를 좋아하겠어요? 아, 그 게임 속의 여자라도 꼬셔서 잘해보면 되겠네요. 남편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여자요. 돈을 1,000만 원을 줬는데도 아직까지 얼굴도 못 봤다는 여자라면 잘해줄 수 있겠죠. 게임도 취미인 것 같고. 그죠? 둘이서 열심히 돈 탕진하면서 살면 진짜 죽이 잘 맞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자는 남편을 호구로 생각하는 게 틀림없었거든요. 그걸 이 시점이 되도록 눈치를 못 채는 남편도 이상했고, 그런 여자를 재혼 상대로 생각하는 시모도 웃겼어요. 딱 봐도 사기꾼이잖아요. 차라리 얼굴을 보고 만나서 손이라도 잡고 돈이라도 줬다면 그 여자를 상간녀라고 생각할 법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딱 봐도 그게 아니잖아요. 얼굴 보여주지 않고 돈만 요구하는 사람을 상간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남편 놈이 거기 꽂혀서 지 마음이며 돈이며 다 주는 거지. 달콤한 말 속에 섞인 그 돈을 요구하는 말을 남편이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렇게 계속 사기를 당하게 되겠죠. 그런 여자가 내조를 한다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한마디 더 붙였어요. 그 여자랑 결혼하면 둘이서 게임만 하느라 어디 애라도 생기겠어요? 그때는 제 딸 찾으러 오지 마세요. 저는 친권이며 양육권 모두 뺏기지 않을 거니까. 딱 봐도 남편은 애를 양육하기에 여러모로 문제가 있잖아요? 소송하면 분명히 애는 저한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힘 빼지 말고 여기서 그 부분은 합의해요. 제 말에 입을 연 건 시모도 남편도 아닌 시부였어요.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시부가 남편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너, 이 말이 전부 사실이냐? 조용한 그 말투가 더 무서웠어요. 시부의 표정에 변화가 없었거든요. 남편도 그걸 감지했는지 어물쩍거리며 말하더라고요. 사실이냐고 하면 돈 빌린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여자랑 대화한 것도 맞는데 돈은 내가 빌려주기로 한 거고 그 여자가 강하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게임은 내 돈으로 한 거니까 와이프 말처럼 내가 다 잘못했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부가 풀스윙으로 팔을 올렸고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 놈 얼굴이 반대편으로 휙 돌아가 있었어요. 너 내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인간 될 줄 알았더니 결국 이 꼴로 다 늙은 아버지 속을 썩여?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거야? 네 딸 얼굴은 무슨 낯짝으로 볼 거야? 어? 애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진짜로 그 얼굴도 못 본 여자한테 돈 다 빌려줬어? 그 여자가 돈은 갚는 데냐? 그 돈 다시 받아와 이 못난 자식아. 결국 흥분한 시부에 의해 남편은 내내 두들겨 맞았지만 다 늙은 시부 손이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결국은 남편에게는 매도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끝까지 자기는 잘못 안 했다고 하는 걸 보니 말이죠. 그나마 시부는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네에서 가게를 하시니 아들의 이혼이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장사하시니 다른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는 게 싫으셨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 이상으로 아들에게 실망한 것 같았지만요. 결국 저의 이혼은 합의로 가게 됐어요. 시부가 조용히 묻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시부에게 직접 1,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재산 분할도 적당히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위자료 명목으로 돈도 좀 더 받았어요. 물론 그 돈은 시부가 줬지만요. 딸아이 친권과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죠. 게임 중독 아빠에게 애를 맡길 사람은 없잖아요. 그 상황은 시부모도 모두 납득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집도 둘이서 반반씩 내고 들어가 살았기에 집을 팔아서 반씩 나눠 가졌어요. 저는 이래저래 모은 돈으로 작은 평소의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고 남편 놈은 시부가 시댁으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시부 말로는 집에서 게임하는 거 눈에 보이면 당장 내쫓아버리겠다고 했다는데 중독을 이기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이혼하고
저는 딸아이와 함께 직장 근처 작은 전셋집에서 살게 됐어요. 시댁과도 그리 먼 곳은 아니었고 가끔씩 그 근처를 들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시부가 일하던 가게 근처에 갈 일이 생겨서 그 근처를 방문했다가 시부를 마주쳤어요. 시부는 저에게 호의적이었고 마지막까지 상식적으로 일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잘 지내셨냐고 안부만 묻고 가려고 먼저 말을 걸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그렇게 말을 걸고 가까이서 시부 얼굴을 보니 아주 얼굴이 퀭하더라고요. 저는 흠칫 놀랐어요. 저와 이혼하고 남편이 또 사고 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여기는 무슨 일로 왔어? 아,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잠깐 들렀어요. 인사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얼굴빛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저를 보던 시부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더니 말하더군요. 내가 그 미친놈 때문에 죽겠어. 아니, 그게 귀신에 씌인 것도 아니고 진짜 정신이 제대로 나갔어. 너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진짜 이놈이 짐승 새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네? 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직도 그 사람 게임 못 끊었어요? 아니면 그 여자 때문에 그러세요? 이놈이 우리 집 들어와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 게임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를 않잖아.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집 근처 어슬렁거리며 게임이나 쳐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서 아주 사람 속을 완전 문드러지게 하는 거야. 게다가 그 여자한테서도 아직 못 벗어났는지 돈도 안 돌려주는데도 아비 앞에서 그 여자를 끼고 돌아. 어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였어요. 솔직히 제가 당한 일들을 모조리 두 분이 당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좀 딱한 마음도 들기는 했죠. 아, 물론 자식 잘못 키운 부모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렇단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그것만이라면 아주 내쫓아버리고 어디서 객사하든 말든 놔둬버리면 되지. 그런데 너하고 이혼하면서 생긴 돈을 모조리 그 여자한테 준 것 같더라고. 그 돈 어딨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너도 알다시피 그 집 살 때 아들놈 돈 한 푼 없어서 내가 아파트비 반틈 내주지 않았냐. 그렇게 치면 그 돈이 내 돈인데 지가 홀라당 가져다가 써버렸어. 어디다 썼냐고 물어봐도 답을 안 해. 아마도 그 여자한테 줬겠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 여자 얼굴은 봤냐고. 그렇게 좋으면 집에 데리고 와서 얼굴이나 보여주라고. 그랬더니 참견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랜다. 집에 데리고 오지도 못할 여자한테 그 많은 돈을 퍼부었다고 생각하니 내가 이놈을 왜 데리고 왔는지 이제는 후회가 돼. 저 알아서 살도록 놔둬버릴 것을. 그런 일이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같이 살고 있고요? 아니야. 이 못난 놈 저번 주에 내보냈어. 월세방 하나 얻어주고 지가 월세 못 내면 알아서 쫓겨나겠지. 그것도 왜 내보낸지 알면 기도 안 찰 거다. 얼마 전부터 집안에 있는 물건이 하나씩 없어지더라고. 처음에는 부엌에 있는 물건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컴퓨터나 TV, 공기청정기가 없어지더라고. 알고 보니 아들놈이 그걸 가져갔더라고.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니 답을 안 하길래 알아보니까 그거를 다 갖다 중고시장에 팔아버렸더라고. 돈으로 바꿔서는 또 그 돈도 여자한테 보냈더라고. 내가 그걸 알고 나니 진짜 귀신을 집에 들렸다 싶어가지고 당장 내보내버렸지. 집에 못 들어오도록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그 말을 듣는데 이젠 저도 위로의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얼마나 고생했을지가 눈에 훤해서요. 제가 그런 말하면 죄송할 것 같아서 말을 아꼈어요. 그랬더니 시부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너 이혼 잘했어. 그놈 데리고 있었으면 우리 손녀까지 팔아치웠을지도 모를 일이야. 봐라. 그렇게 자기 아들이라며 끔찍이도 두둔하던 마누라가 세간살이 하나씩 없어질 때마다 점점 말도 없어지고
내 눈치까지 보더라니까. 결국 냉장고 없어졌을 때 이놈의 옆에 내가 내 앞에서 울더라니까. 그렇게 아들 편들지 말라고. 나쁜 건 고쳐야 되니 모질게라도 대하라고 했건만 그걸 못해서는 결국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으니. 그 말을 하는데 하필 시모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이혼하기 전에 시모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전업주부였는데 남편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두 분을 쪼들리게 만들었는지 결국 시모도 시부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도와주고 계셨더라고요. 시모는 제 얼굴 보고 흠칫하더니 이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더라고요. 애미야, 내가 너한테 모진 말을 많이 했어. 같이 살아보니까 네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알겠더라. 내가 그런 말 한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못 모르고 한 말이야. 알고 나니 도저히 감싸줄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너한테 미안하다는 생각만 나더라. 시모도 전 남편에게 쓴소리까지 했다고 하는데 결국 그게 먹히지는 않았대요. 제 앞에서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모를 보니 참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드는 생각은 딸아이만이라도 데리고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죠. 남남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줄 몰랐어요. 시모가 그렇게 후회를 하는데 저희는 이미 이혼을 해서 남남이잖아요. 시부모와 그런 이야기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놈이 착실하게 제 무덤 파고 있는 걸 듣고 나니 빨리 손절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들었죠. 도대체 게임 속의 여자는 얼마나 대단한 여자길래 이렇게 남자의 골수까지 빨아먹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 남편이 돈이며 세간살이며 다 갖다 바친 거면 분명히 그만큼의 무언가가 있으니까 줬을 거잖아요. 그런데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아무래도 사기꾼 냄새가 났는데 전 남편이 그걸 눈치를 못 챘다는 것도 이상하니까요. 찝찝함을 남겨두고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어요. 시부모와 대화를 나눈 지 한 달 좀 되지 않았을 때 친정엄마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 그 이야기 들었어? 네 전 남편 이야기. 엄마 그거 듣고 완전 뒤집어졌잖아. 응? 무슨 이야기? 그리고 이미 인연 끊긴 사람 이야기는 왜 갖고 와? 엄마는 기분 안 나빠? 나는 솔직히 기분 나쁘거든? 기분 나빠도 들어봐. 니네 시댁이었던 사람들 그 동네에서 가게 하지 않니? 엄마 친구 중에 거기 단골이 있는데 소문이 완전 파다하게 났다고 하더라고. 무슨 소문? 뭐 이제 와서 재혼이라도 한대? 재혼은 무슨 사기당했다고. 사기?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였지만 놀라긴 했어요. 이제야 터진 거에. 그래, 네 전 남편이 그렇게 그 여자 얼굴 한번 보려고 돈을 그만큼 퍼부었다는데 여자가 만나자고 한 날부터 잠적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네 전 남편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상습범이었다고 하더라고. 노총각이나 유부남 그렇게 꼬셔가지고 돈 뜯어내고 잠적해버리는 상습범. 아휴, 그럴 줄 알았어. 뭐 그런 건 놀랍지도 않아. 딱 봐도 사기꾼 같잖아. 맨날 돈 얘기하고. 돈 없다 하면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돈 있다 하면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반응 나오는 거 보면 딱 봐도 전문 사기꾼이지. 이제야 그걸 알았다는 게 나는 더 놀라운데. 근데 너 이거는 알았니? 그 여자가 사실은 여자도 아니었대. 남자라고 하더라. 세상에 결국은 남자한테 농락당해서 돈이며 마음이며 다 날렸다고 하더라고. 갖다 바친 돈이 거의 몇천만 원이나 된다던데. 그 집도 딱하게 됐지. 차 담보까지 잡아서 사기꾼한테 줬으니. 남은 건 빚밖에 없는 데다 그 여자 찾느라고 아들놈이 일도 제대로 안 해서 결국은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지 새끼라고 그 아버지가 데려갔다더라. 근데 데려가면 뭐하니? 밥만 축낸다던데. 그래도 얼마 전에는 그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고 있대. 엄청 말도 없어지고 음침해지기는 했는데 게임은 안 한다고 하던데. 그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니.
전 남편 놈은 그런 남자에게 속아 넘어가서 돈까지 다 갖다 바치고 가정까지 깨고 애까지 버렸다는 거잖아요. 참, 이야기 듣는 내내 다른 세상 이야기 듣는 것처럼 현실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도 빠른 손절 또 한 번 다행이라고 느끼긴 했어요. 솔직히 이혼하고 남편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딸애를 볼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이 있었지만 미안했던 건지 아니면 별로 반성을 안 했던 건지 애를 만나러 올 생각도 않더라고요. 저도 애가 아빠를 안 만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나쁜 버릇이라도 나쁜 습관이라도 옮으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는 걸 보니 시부가 대신 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걸 다 잃고 사기까지 당한 전 남편. 결혼이라는 게 저 혼자의 노력으로 가정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대로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취미가 너무 지나쳐도 병이 된다는 걸 알고 나서는 취미를 갖는 것이 무서워지기까지 했거든요. 물론 우리 애한테도 게임을 시켜주는 것도 사실 무서워서 아직까지도 딸아이에게 인터넷 기능이 안 되는 휴대폰만 사줬어요. 혹시라도 저 몰래 모바일 게임을 할까 봐서요. 전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하나의 맹목적으로 집중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에 대해 깨닫게 됐고요. 뭐든 적당한 게 좋은 법이죠, 남편에게는. 이번 일이 아주 좋은 약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일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재산을 탕진하면서 게임에만 몰두하게 됐을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잘 된 일이죠. 그리고 게임 중독이라는 이유로 이혼을 해보니 세상에는 별의별 이유로 이혼을 하는 사람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글을 쓰고 보니 유치하면서도 어이없는 이혼 사유이긴 한데 그래도 저에게는 생각보다 큰일이었다는 것만큼은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 당시에는 정말 막막하고 힘들었으니까요. 쓰다 보니 글이 길어졌지만 그리 지루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뒷골 잡게 만드는 남편놈 덕분에요. 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